우리는 보통 위기하면 2008년을 너무 이렇게 등식화해서 보기 때문에 엄청난 게 터지는 게 아니야? 역대급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숲을 먼저 봐야 되는지 나무를 먼저 봐야 되는지 그때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또 지금 거시 매크로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불안감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전략까지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좀 잊어먹었습니다. 네, 3월 중순이었죠. 또 시그니처인가 다 우리 은행도 아닌 은행들 잊어먹어서 금융위기, 미국의 은행 위기는 잠잠해지는가 싶은데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자꾸 상업용 부동산 얘기 불안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구동성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다음 타자, 금융 불안에 혹은 금융 위기의 진앙지, 잠재적 진앙지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좀 금융 시장을 휘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천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듣고 이게 뭔지 사람들이 다 뜯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불거졌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도이치뱅크 이슈가 터졌을 때 도이치뱅크가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도가 높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이치뱅크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실체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증권의 규모가 너무 크다. 얼마나 크냐면 한 5조 달러 이상 지금 되는데 굉장히 큰 거죠.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인데 문제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빌린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은행에서 차입한 그러한 금액이 만기가 올해 4천억 달러가 돌아오고 내년에 5천억 달러가 돌아오는데요. 2013년부터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래서 가령 이제 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2008년에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 2002년 정도를 배후로 해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히 오히려 한 100에서 한 85 이렇게 오히려 2000년대 초반보다 낮아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이 아니면 부동산을 댐버를 한 대출목이 대출이 아니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투자 규모가 부동산 투자 규모. 투자 규모가 지금 2002년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한 83, 2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주택은 주택은.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눴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1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이 아니라 200. 200이요. 200으로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금리가 2013년, 14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까마득한 저금리잖아요. 3%대니까요. 2018년에 연준이 금리를 4.25 갖다 놨을 때 그때 그 전체적인 물가나 이런 것도 3%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도 한 3.2 이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군요. 빌려서 그렇죠. 부동산은 대부분 자기 주택도 그렇지만 상업용도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실률이 늘어나면 건물의 가치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물류센터 여러 가지가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저기 사무실, 예, 빌딩, 네, 사무실 빌딩인데 팬데믹 때 코로나19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예.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또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많이 재택은 안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조금 남아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이 공실률이 뭐 미국 전체로는 뭐 한 5%에서 6% 왔다 갔다 하다가 대도시 기준입니다. 다운타운 기준으로 한 30%까지 올라와 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5, 6%는 뭐 평균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죠? 네. 30%면 뭐 공실이 많은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이제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건물의 가치를 100으로 믿고 90을 빌려줬는데 네. 건물의 가치가 80이면 담보가 이제 조금 적하니까 LTV죠, 소위. 예,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네. 담보 비율이 우리도 130% 잡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공실률이 떨어지면 이제 담보 부족이 생기고 또 이제 또 차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억 달러 올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에도 이제 더 많이 돌아오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많은 은행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 5천 개가 넘는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 중에 뭔가가 이렇게 좀 다 제대로 네. 리파이낸스가 안 되는 은행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은행들을 보니까 25개 대형 은행들은 전체 기업에 대한 대출 중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좀 중소은행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3월 중순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이제 중소은행들은 이게 분모를 상업용 혹은 산업용 대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대출을 분모로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네. 분자로 놓으면 그게 2.5배. 저는 한 뭐 절반 해가지고 2.5배, 2.5배라면 그러니까 일반 대출보다는 거의 다가 네. 정말 거의 다가 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지금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많은 은행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공실률도 계속 뭐 높아지면 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네요. 추가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기에 달려 있고 기업 활동에 달려 있고 또 고용에 달려 있는 문제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점에서는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었고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통해서도 위험하다는 건 좀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정비하고 위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소위 이제 부동산발 상업용 뭐 부동산발 쓰나미가 온다 이런 건 좀 그런 위기 가능성이 좀 덜한 건 아닐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하면 2008년을 너무 이렇게 등식화해서 보기 때문에 엄청난 게 터지는 게 아니야? 역대급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소은행들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기형적인 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뭐 그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한 2천억 달러 이하의 은행들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트럼프 때부터 안 바뀌었잖아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스트레스에 취약한 은행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중소은행들은.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드는 것은 사실은 대형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대 대형은행은 충당금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은행 실적 발표하지만 충당금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도 너무 조심스럽게 거의 장사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흔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노이즈가 소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잠잠할만 하면 뭐 다음 달에 또 미국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은행이 뭐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좀 넘어갔대.
누가 인수했대 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예. 얘기되고 있는 뭐 부동산 위기, 상업용 부동산 네. 얘기는 그 정도면 이제 그래도 큰 걱정은 아니고요. 그럼 결국 이제 경기 얘기일 텐데요. 경기 네. 침체일 텐데 경기 침체는 글쎄 오긴 오는데 좀 요즘 표현들이 뭐 마일드 리세션, 네, 좀 참을만하게 온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뭐 네. 경기 침체라는 게 GDP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침체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오면 좀 귀여운 침체냐, 네. 싸나운 침체와 귀여운 네. 침체의 네. 차이 뭐 이런 게 참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한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에서의 미국 경제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네. 한 2번 정도는 찍힐 것 같아요. 2분기 정도. 그거를 뭐 경착륙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선방한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정도를 그것도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두 분기. 그렇다면 연간으로는 어쨌든 그거보다 적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0점 몇일 테니까 마이너스 0점 몇.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1분기가 뭐 애틀랜타 뭐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팅에서 2.5%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뭐 2%라고 봐도 2분기는 뭐 한 1% 조금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살짝 식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말씀드렸듯이 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한 1.2 뭐 이 정도 사이 마이너스 0.7 뭐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뭐 선방하는 거죠. 그러면 3월 22일 지난 FOMC 때 연준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있거든요. 연준이 했던 거니까 무엇보다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믿어줘야죠. 네, 믿어줘야죠. 뭐 제가 어떻게 연준보다 더 경제 전망을 더 미국 다른 나라 경제 전망을 다 잘하겠습니까? 0.4로 봤거든요.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나온다고 연준은 보고 있는 거고 혹은 보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준이 목표로 삼는 근원 PC 물가가 연말에 3.6 정도 찍는다. 2%도 아닙니다. 지금 타겟으로 하는 목표 2%도 아니고 올해 연말에 3.6 내년도 연말에는 한 2.5 그래야 겨우 올해 3%대 내년도에 2%대 근접한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시각이고 그런 거를 미뤄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 뭐 이것저것 통화 정책에 그동안 긴축했던 효과 또 은행들 문제 대출 축소 뭐 좀 요즘에 또 해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정도 마이너스 0.5에서 한 1.2% 마이너스 성장률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연준의 목표 물가 목표율이 2%라고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올해 2%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는 연말까지 연준이 잡는 게 3.6. 네, 근원 PCE 기준으로. 근원 기준으로요. 네. 지금 근원 기준으로 한 5% 초중반인 거죠. 4.7, 4.8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올해 목표치는 3.6이고 내년에 2점 몇이라 그랬죠? 2.5 정도.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물가가 이전처럼 2% 언저리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올해 내년 후년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2%대 들어가면 거의 근접한 거죠. 거의 이제 연준은 이미 아마 피벗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왜냐하면 뭐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것의 효과가 누적적이고 또 시차를 두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업용 부동산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약간 심리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버티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빚을 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도를 내려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그렇죠. 인위적으로 파산을 즐겨하는 은행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티죠. 끝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못 버텼을 때 이제 그 다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약간 어수선한 게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또 뭐 한계 기업들 부도율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힌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 은행 위기는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온다는데 진짜일까? 그 궁금증을 김한진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